이해부터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던 우리의 전통 옷감 모시. 삼국시대 때부터 그 재직 기술이 뛰어나 중국에 진상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던 모시옷. 특히 모시짜기 전통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는 현대에까지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량감을 주는 모시 옷감 속에 숨은 섬유공학적 우수성은 무엇일까? 또한 떡이나 차 등 먹거리로도 활용되고 있는 모시는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는 팔방미인이 아닐 수 없다. 모시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충청남도 서천으로 역사와 과학 기행을 떠나본다. 우리나라 모시의 주요 생산지 중 한 곳인 충청남도 서천. 특히 이곳 한산 지역은 오래전부터 품질 좋은 모시 옷감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6월부터 수확기에 접어들어 그 푸르른 빛깔을 더욱 선명하게 뽐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모시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더운 여름이면 모시 옷을 입었는데요. 이 모시의 줄기에서 실을 뽑아 직물을 만들고 그걸로 옷을 지어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옷감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모시는요, 잎을 찧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는 등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모시가 이토록 다양하게 활용되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이유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리촘촘의 새모시로 불리는 한산모시의 고장 충청남도 서천에서 모시에 담긴 역사와 과학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모시의 살아있는 역사를 찾아 지금 길을 떠나본다. 여름철 최고의 전통 옷으로 오랜 세월 각광받아온 모시는 기온이 높고 무엇보다도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기 유리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다. 예부터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모시가 많이 재배됐는데 특히 충남 서천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특히 모시는 1년에 3번 수확기를 갖는데 8월에 베는 모시를 최고로 치기도 한다. 너무 일찍 베면 섬유가 약하고 늦게 베면 올이 억세어 굵어지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모시는 백저포라 해서 임금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상하 귀천 없이 모두 사용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애용되었던 옷감이었다. 서경의 고려 도경의 기록에 의하면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모시옷을 즐겨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송나라의 사신인 서경이라는 사람이 쓴 고려동역이라는 책에 왕조차도 평상시에는 모시 옷을 입어서 일반 백성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왕부터 서민들까지 모시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가 우리나라 모시 문화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모시는 중국에 보내는 진상품에 반드시 포함되었는데 심지어 몽골족이 우리의 모시를 매우 좋아해 수출을 요구하는 기록도 남아있다. 그렇다면 식물이었던 모시에서 어떻게 실을 뽑아내 옷을 만들었던 것일까?
그야말로 정성의 산물인 모시옷.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 옷감을 만드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 한산 모시관을 찾았다. 고된 작업들을 거쳐 실로 거듭난 모시는 한 올 한 올이 모여 직물로 짜 있는데요. 정말 모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한산 모시의 전통을 잇고 있는 장인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산 모시관에는 장인의 작업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연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 모시 배틀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얽혀 완성되는 옷감. 이 익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한산 모시짝이 방연옥 기능 보유자다. 걸은 것이 이게 잉하거든요. 잉하때.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북을 던져주면 예. 치고 놔주면 이제 얘가 가라앉았어요. 잉하때가 이렇게. 그래서 지그작으로 안 클러지고 이렇게 다시. 한 필의 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4,000번 이상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되는 것이 바로 모시 옷감. 노력의 결정체가 아닐 수 없다. 이게 열흘이 돼야지 한 필이 나오니까. 예, 열흘로 더 짤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다 짜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또 이 모시 옷을 입으면 딴 옷을 못 입어요. 시원해갖고. 예, 시원하고 통풍도 잘 되지. 툭하면 끊어지기 일수인 가느다란 실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지만 평생 모시를 만져온 손길에는 노련함 이상의 장인 정신이 담겨 있다. 이 모시 짜신 지는 한 얼마 되신 거예요? 모시 짜는 거는 이거 짜는 거는 한 40년 됐고요. 네네네. 이제 모시 처음부터 하는 것은 한 60년 넘었어요. 그럼 뭐 거의 한 평생을 모시와 함께 했다고 해도. 예, 저는 평생을 모시온 걸로. 네. 서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모시를 짜던 어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던 모시짜기 기술. 간의 수공업의 일환으로 여겼던 기술은 전통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 명맥을 잇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고 있다. 이 모시는 사람의 다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이로, 입술로, 무릎, 뭐 이런 허리 다 이 사람 손으로 다 몸이 다 닿아요. 네. 그러면 모시 한 필로는 한 지금 입고 계신 옷이나 이렇게 일본 옷을 한 얼마나 만들 수 있나요? 예, 이 한 필을 가지면 이런 전통 한복 한 번 하시고 이 저고리 하나가 나와요. 모시여서 참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생활용도 쓰고 또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네. 또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네. 그랬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배틀에 앉아 모시를 짜며 생계를 꾸려나갔던 우리의 어머니들. 모시는 정성 그 자체다. 근데 혹시 죄송한데 40년 넘게 모시를 짰고 또 60년 넘게 모시를 또 만졌다고 했잖아요. 혹시 손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싫어요. 잠깐만 한번. 네? 그래도 부드러운데 들어요? 여기가 다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네요. 그죠? 여기도 다 상처가 나죠. 네. 이게 모시 짠 장인의 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이 손으로 모시를 수천 필 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 우리의 모시짜기 기술은 어느 정도였을까? 무엇보다도 삼국시대 중국에 보낸 진상품의 기록에서 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신라가 당나라에 보낸 물품 중엔 말, 인삼 등과 함께 모시가 포함되는데 이때 30승 저삼단의 의미는 아주 특별하다. 여기서 저삼단이라는 것은 모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30승이라는 것은 직물의 올수, 즉 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승은 80올이어서 30승이라고 하면
일정한 직물 폭 안에 총 2,400올의 실을 넣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30승이라는 것은 즉 2,400올이라는 것은 정말 가는 실을 아주 섬세하게 직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그 모시를 짜는 그 한산모시를 짜는 할머님들께서 가장 곱게 짜실 수 있는 것이 13승인데 13승만 해도 매미날개처럼 곱게 보이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30승이라는 것은 정말 요즘 기술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아주 고운 직물을 의미합니다. 과연 식물에서 옷감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모시옷으로 탄생하는 것일까? 먼저 그 원료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시의 줄기다. 보통 2m 정도로 자란 모시 줄기를 배연에 사용하는데 겉껍질을 벗겨 부드러운 속살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모시실 만드는 작업의 시작이다. 이것을 태모시 만들기라 부른다. 이러한 속껍질을 물에 적시고 햇볕에 꺼내 말리기를 너댓 번 반복해야 실이 될 수 있는 태모시가 되는 것이다. 그 후 잘 말린 태모시를 치아 사이에 넣어 가늘게 쪼개는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모시째기라 한다. 이 모시째기의 숙련도에 따라 모시의 품질 또한 좌우된다. 지금도 이곳 서천의 한산면에서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며 모시를 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선생님 여기 이렇게 굵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입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이놈을 쪼개야지. 쪼개고. 그러면 굵기랑 그런 게 가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쪼개서 이제 이렇게 타서 놓아야 이제 하나하나 이걸 이렇게 해서 오려서 하는 것이 이렇게. 아 그럼 그러면 굵은 건 또 이놈을 하는 거예요? 예, 또 쪼개야지 또 이놈을. 쪼개고. 예.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나오는 데까지 이제 해야지요. 아 그러니까 위에같이 두꺼운 게 아래같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모시째기 작업은 일일이 치아 사이에 태모실을 걸어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야 하기에 치아가 손상되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무척 고된 작업이다. 아 그렇게 쪼개기로 50년대 이렇게 입술이 이쁘세요? 그 이빨이 안 이빨이 다 나갔지. 근데 하시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 옛날에는 밥만 먹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어려운 줄도 모르고 했지요 이걸. 고된 작업 끝에 모시째기가 끝나면 모시올의 아래쪽 끝을 무릎에 대고 비벼서 길게 이어붙이는 모시 삶기 작업이 이어진다. 이때 입술에 침을 이용해 실을 균일하게 이어붙이는데 입술이 부르트고 무릎살이 짓무르는 일도 허다했다. 이후 길게 이어붙인 실은 열십자로 묶어 실타래를 엮듯이 모시굿을 만든다. 이 모시굿이 10개가 모이면 한 필의 원사량이 되는 것이다. 완성된 모시굿은 다시 한 올씩 푸는데 실이 엉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쌀결을 뿌려준 뒤 조슬대라는 작은 구멍이 있는 틀에 통과시키며 한 필의 모시를 짤 만큼의 실을 감아준다. 모시 날개는 실의 굵기에 따라 모시 한 폭에 몇 올이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다. 모시 날기가 끝나면 날실을 팽팽하게 긴장시킨 다음 콩가루 풀을 풀솔에 묻혀 날실에 골고루 먹이는 작업을 한다. 야, 지금 뭐 끊어진 거 하나하나 다 연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어야 돼요. 지금은 이 작업은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제
콩을 빻아서요. 네. 풀 먹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있는 게 풀이에요? 예, 이게 생콩을 빻아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르면 이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짤 때 이렇게 꺼럭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얘를 발라놓으면 여기는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짜기 위해서. 모시 짜기의 여러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히는 모시 매기. 콩풀을 바르고 부를 때 말리는 작업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모시 짜기는 무엇보다도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속에 전승되어 온 기술이라는 점에서 지난 201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기계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전통 기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이 지켜낸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고난스럽게 살아온 어머니들의 피와 땀이 밴 모시. 인내와 정성이 담긴 우리의 전통 명품 직물 모시는 어떤 이유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걸까? 모시 옷감의 숨은 섬유공학적 우수성을 지금부터 찾아본다. 쐐기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우리가 흔히 모시로 부르는 이 식물에는 점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마의 종류에는 대마, 황마, 아마, 점아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마는 삼배가 되고 점아는 모시가 되는 것이다. 모시의 섬유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을 찾았다. 타 섬유 소재에 비해 튼튼한 내구성을 지니며 무엇보다도 섬세하고 가늘게 뽑아낼 수 있어 최근 다양한 소재로 개발되고 있는 모시.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섬유인 면에 비해 모시는 어떠한 장점을 지니고 있을까? 먼저 현미경 관찰을 통해 면과 모시의 단면을 살펴보기로 했다. 면은 종자섬유로 단면이 둥글고 표면에 잔털이 많은 반면 모시는 표면이 매끄럽고 절단면이 타원형에 가까웠다.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모시는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타원형 구조로 약간 납작한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 중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면 같은 경우는 단면이 둥근 형태이고 또 중공을 가지고 있고요. 천연섬유들은 수분을 빨리 흡수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모시 같은 경우는 초기 수분 흡착은 다른 천연섬유하고 비슷한데 아까 타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발산 능력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어떤 그 청량한 건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섬유와 다르게 모시는 수분의 건조가 빠르게 이루어져 더욱 시원하게 느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다른 섬유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수분 흡수와 발산 능력이 있는 것일까?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군으로는 면과 모시 그리고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를 포함했다. 이거는 그 모시의 우리가 흡수력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건조 성능을 보려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시하고 면하고 소수성 섬유인 폴리에스터하고 세 가지 원단을 동시에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침지시킨 다음에 걔네들을 빼내가지고 무게를 잰 이후에 1시간 동안 10분이나 5분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중량 체크를 해서 물이 발산된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물에 적신 섬유 소재를 건조 기기에 넣어 수분 증발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먼저 가장 높은 수분 증발 속도를 보인 것은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다. 그런데 모시는 합성 섬유 못지않은 수분 증발력을 보이며
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조력을 나타냈다. 흡한 속건 성능이라고 해서 빨리 물은 흡수하고 빨리 그 수분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출을 못 해주게 되면 사람들한테 쾌적한 섬유로 입을 수가 없는 의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씨는 아무래도 건조 성능이 우수하다 보니까 청량감 있는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씨의 건조력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모씨가 면에 비하여 공기 투과도가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데 실제 두 소재의 열 화상 분석을 해보았다. 상온 26도씨에서 동일한 시간 방치한 면내이와 모씨내이. 처음부터 모씨내이의 온도가 면보다 낮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은 인체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해 섬유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였고 반면 모씨는 열의 이동이 활발하여 발산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여름철 시원하게 활용되기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모씨. 하지만 현재 대량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합성 섬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섬유는 천연 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인조 섬유와 석유, 석탄을 가공해 만든 합성 섬유가 있다. 모씨는 합성 섬유와 달리 천연 섬유 소재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량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유가 및 자원 고갈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친환경 섬유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친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 그다음에 석유 자원의 자원 고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조 섬유,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의 개발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목재 같은 경우는 십수년간 오랜 시간 동안 재배를 해야 되지만 모씨나 이런 삼배나 이런 기타 이런 식물성 천연 섬유들은 1년에 계속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 문제도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면 섬유가 없던 새로운 그런 항균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건조 성능이라든가 이런 내구성 이러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섬유 제품화로의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천에 솟아있는 아담한산, 건지산. 그 아래에는 모시각이라는 작은 제당이 세워져 있다. 한산 지역의 모씨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다는 설화가 내려오면서 여기에 제당을 세우고 그 뿌리를 기억하려고 한 것인데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닐지라도 한산 지역 사람들에게 모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설화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모시각이라는 제당인데요. 백제시대 때 한 노인이 우연히 이 제당이 세워진 건지산 일대에서 모시풀을 발견해 지금까지 모씨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 한산 모씨는 고려와 조선시대 때 중국으로 수출도 하고 임금께 진상도 되면서 명성을 떨쳤는데요. 한산 모씨에 담긴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저서 경세유표에는 한산지방의 모씨를 으뜸으로 치며 상품 작물로서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기록이 등장한다. 밥 한 그릇에 모씨 한 필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리간으로 새모씨라 불리기도 했던 한산 모씨는 지금까지 모씨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우리가 한산모씨라고 하면 흔히 한산에서만 짜는 모씨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산이라는 그 지역은 면소재지인데요. 서천군 안에 있는 면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서천군 한산면은 바로 부여군 임천면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산모씨라고 하면 서천군과 부여군의 여러 지역들에서 나는 모씨가
한산장에서 거래가 됐었고 그 한산장에서 거래되는 모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산모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과거 모시의 유통과 시장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부여에 위치한 홍산 동원을 찾았다. 지방 관하 건물인 동원이 위치해 있을 정도로 당시 꽤 큰 규모의 도시였던 홍산. 조선 후기 이곳 홍산은 보부상들의 활약이 컸던 지역 중 하나로 이 지역 보부상들의 주요 거래 물품은 다름 아닌 모시였다. 그 당시에는 모시는 주로 어떤 층들이 많이 입었나요? 모시에 주로 이제 상류층들이 많이 입었고요. 일반 백성들은 이제 명주라든가 뭐 삼배 같은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모시를 주로 유통하던 그런 유통의 그런 계층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지역에서 상권을 쥐고 있던 좀 이제 상류층 그런 양반 계층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다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한산의 오일장보다도 이곳 부여의 홍산에서 오히려 한산모시가 더 많이 유통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곳은 모시가 진짜 주로 유통되던 보령, 서천, 부여, 청양의 가장 지리적으로 중심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곳으로 많은 그런 모시들이 몰리게 되고 물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 모시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 8군데를 한데 묶어 저산파릅이라 불렀는데 그중에서도 저산파릅 상무좌사라는 보부상 지역본부가 홍산에 위치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모시옷은 고가품으로 보따리 장수들이 취급하는 소소한 상품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은 유기전에 들어가던 품목 중 하나로 비단, 무명, 명주와 함께 모시는 상공업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거래되던 물품이었다. 이렇다 보니 모시옷은 상업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소를 갖추고 거래를 해야만 했는데 그 중심지가 되던 곳이 바로 이곳 홍산이었다. 홍산 보부상들은 모시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며 저산 파릅에서 생산된 모시를 전국 각지로 보급하였다. 이러한 한산 모시는 일제강점기와 근대를 지나 교통 요충지의 장시가 크게 서면서 더욱 유명세를 얻었다. 지금은 쇠퇴하고 흔적만 남아있지만 과거 이곳에선 모시장이 크게 성행하며 모시가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그럼 뭐 모시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장이 이곳에서 열리고 또 보부상들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우리 보부상들이 우리나라 상업 발달에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모든 이제 물류 유통을 이제 보부상들이 했기 때문에요. 예전에 뭐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제 직접 보부상들이 등에 지고 지게에다 지고 머리에 이고 와서 물류를 유통했던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제 저산파릅 상무사라고 해서 모시를 주로 유통하던 그런 8개읍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보령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4개 군의 광역단체의 어떤 보부상 상단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모시는 1980년대에 들어서 대부흥기를 맞는데 특히 이때 열린 한산 모시장은 새벽 3시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모시가 습도에 민감해 해가 뜨기 전인 새벽에 그 품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터가 굉장히 넓은데요. 이 터는 어떤 터인가요? 이곳이 바로 이제 모시전입니다. 이쪽 근방에서 생산된 모시를
예전에 보면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5일장에 새벽부터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시전은 새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한낮에는 습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모시 유통의 중심지였던 홍산에 그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 저포조합, 모시조합이죠. 바로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홍산 저포조합 본점이다. 홍산 지역 모시의 집산지로 충남 지역의 저포 관련 시설물로는 유일한 것. 당시 모시의 유통이 얼마나 성행했었고 중요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표다. 그러면은 모시조합이 있을 정도라면은 당시에 이곳 부여 홍산이 네네. 모시가 엄청나게 많이 유통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충남 그 서남부 지역에 있던 모든 그런 모시, 필모시를 위시로 한 모시 제품들이 전부 다 이곳으로 다 모였었죠. 예. 그래서 이곳에 그 저산 발업 보부상 상단의 규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위세가 네. 컸고 모시 유통 자체는 민간인들끼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시 조합, 즉 보부상단의 어떤 품질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었던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네.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독립된 9년이었던 저산 팔읍. 지금은 지방행정구역에 개편돼 그 이름이 사라진 저산 팔읍은 한산모시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저산 팔읍 길쌈놀이라는 이름의 민속놀이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저산 팔읍의 주민들이 서로 길쌈 짜기를 경쟁하여 잘 짠 모시를 가려내는 놀이로 모두 6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공동의 전통적인 풍속은 이제 축제를 통해 역사를 잇고 있다. 한산모시는 여름날 더울 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직물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그 모시를 소재로 한 우리 전통 의례도 있고요. 그리고 저산 팔읍 길쌈 놀이라고 해서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놀이 문화도 있습니다. 한산모시와 그 모시를 짜는 기술은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잘 계승을 하고 계승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문화 콘텐츠적인 요소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의 전승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옷감으로만 활용되던 모시는 현대에 와서 다양한 먹거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서천에서 모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 안재순 씨를 만났다. 옷감을 만들 때 줄기만을 사용하고 잎은 버려지던 것이 지금은 모시 잎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다. 이게 모시잎인가요? 네, 이게 오. 모신잎이에요. 깻잎같이 생겼죠. 네. 이 딸때는 어디를 따는 거예요? 딸찌개는 여기를 머리를 딱 딴 다음에요. 아, 여기서 한 잎을 두세 입. 네. 이렇게 금방 말한 것처럼 깻잎이랑 비슷한데 네, 요거는 어떻게 먹는 건가요? 삶아서 떡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떡을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연한 잎은 네. 깻잎처럼 좀 장아찌도 담아도 괜찮아요. 아, 장아찌로도요? 네. 모시의 잎은 생나물로 먹기엔 질기기 때문에 주로 삶아서 떡을 해 먹거나 차로 마셨다. 무엇보다도 모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은 먹었을 때 더욱 독특한 풍미를 안긴다.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요? 여기를 줄거리를 그러면 향이 진짜 좋아요. 좋고 이게 모시 향이 나요. 이거를 장아찌 담아도 맛있어요. 저 목말라 찌개 이거 이렇게 까먹잖아요. 네. 되게 쓸 것 같은데 의외로 약간 그 뭐랄까 입에 샥 녹으면서 즙이 나오네요. 네.
줄거리로 장아찌면 또 맛있어요. 장아찌도요? 네. 모시는 못 먹는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쓸 줄 알았는데 살짝 쓴맛과 함께 향이 좋죠? 바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모시는 우리 몸에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모시의 줄기는 옥감으로 잎은 음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시. 그렇다면 모시의 잎은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 모시 잎을 구성하고 있는 건 대부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인데 그 밖에 특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등 중요한 무기질 성분이다. 모시잎은 한번 덕금 과정을 거친 뒤 차로도 활용하지만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떡이다. 잎을 삶은 뒤 바와 맵쌀 가루와 섞어 떡을 만들어 먹으면 특히 장점이 많다. 모신잎을 떡에 사용을 하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런 떡에 비해서 떡이 빨리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신잎을 많이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그 저장성이 길어지고요. 두 번째 장점은 모신잎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생물 번식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모신잎 떡이 훨씬 더 빨리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모시잎을 넣은 떡과 그렇지 않은 떡의 시간 경과에 따른 미생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모시잎을 넣지 않은 떡에 비해 모시잎을 80% 함유한 떡의 미생물 번식이 훨씬 더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모신잎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균 특성 중에서 어떠한 성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냐면 폴리페놀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보노이드의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은 것은 항산화 활동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항균 특성이 높습니다. 녹차나 우리 쑥 같은 게 그 항균 특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시의 항균, 항산화 효과는 어떠할까? 먼저 모시에는 비타민 A, C,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모시와 같이 비슷한 용도로 활용되는 쑥보다도 모시에 훨씬 더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 폴리페놀 성분이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대표적으로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를 통하여 모시잎 추출물에 루틴 및 클로로겐산을 포함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연구자들에 의해서 루틴이나 클로로겐산을 포함하는 폴리페놀 성분은 기능성이 뛰어난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시잎의 다양한 기능성은 이러한 성분들에 의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환경오염과 혈액순환 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데 이때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이러한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것이다. 활성산소가 보통 우리 몸 안에 있는 DNA의 그 구조의 일부를 변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 유전자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이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항산화 물질들은 맨 처음 초기 단계에서 DNA가 변형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변형이 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항산화 물질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모시잎 추출물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콜레스테롤 및 당뇨 예방에 모시가 효과를 보였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모시잎 추출물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세포 및 쥐실험을 통해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혈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비만과 당뇨 예방에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게 되었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대장염증을 억제하는 효능, 그리고 피부염증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밝혀내었습니다. 세포 실험을 통해 각종 질환이 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항산화 효과부터 염증의 예방까지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되는 모씨는 옷감으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으로도 장점을 가진 유용한 식물이 아닐 수 없다. 줄기부터 잎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모씨. 어머니들의 정성이 더해져 모씨는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된다. 모씨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모씨를 뜨거운 물에 푹 삶고 삶은 모씨를 방아로 찧어 잘게 다져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야 더욱 향이 좋다. 그 후 맵쌀 가루와 함께 익반죽을 해주는데 쑥을 넣은 떡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옛날부터 송편을 만들 땐 모두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떡을 빚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모씨잎 송편. 팥고물, 콩고물에 어머니의 정성이 더해지면 세상 그 어떤 맛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맛있는 송편이 완성된다. 옛말에 이 송편을 잘 빚으면은 예쁜 딸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자녀는 딸 있어요? 없어요. 딸 없어. 없어요? 아들만 셋이요. 아들만 셋이에요? 아이고, 그럼 뭐 송편 잘 빚어서. 송편을 못 빚어서 그런가? 본초 강목에 의하면 모씨는 흉년에 쪄먹는 구황식품일 뿐만 아니라 몸이 찬 데다 설사의 치료약으로도 쓰일 정도로 유용한 식품이었다고 하니 어찌 팔방미인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정성으로 만들어진 모씨잎 송편. 다른 떡에 비해 더욱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며 독특한 향을 내는 것이 모씨떡만의 매력이다. 야, 이게 모씨 송편이랑 개떡을 먹어보니까요. 모씨 향이 그득한 게 건강떡이 맞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한산 모씨 만드는 것도 보고 또 송편, 또 모씨 개떡 만드는 것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머님 정성인데요. 다 손맛인 것 같아요. 손으로 만드는 게 맛있지. 옛날에는 일하다가 그 얘기하면 좋은데 일하다가 배고프니까는 모슴떡이라고 해서 크게 만들어서 먹었대요. 어머니들의 인심에 넉넉함이 더해져 간다. 전통을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이들로부터 계승되는 우리의 명품 직물 모씨.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들에게 많은 문화유산을 남기고 있는 모씨.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모씨로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방법을 오로지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찾아냈던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소중한 전통 문화를 앞으로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